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최근 미국이 연간 2%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골디락스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디락스는 영국 동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녀의 이름을 본뜬 경제학 용어인데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아서 딱 적당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나홀로 호황을 누리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인데요. 유럽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서로 제갈길을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대만 소식 알아보는데요. 새 총통 취임 8일 만에 대만 의회에서는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해바라기를 들고 항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왜 해바라기를 들고 의원들이 항의에 나섰던 건지 잠시 후에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30일 오전 6시 21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돼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발표하고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14분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되는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과 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장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 550억 달러 증액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핵 공유 합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위커 의원의 제안은 다음 달 상원 군사위가 국방 수권 법안을 심의할 때 개정안 형태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총리 후보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선호하는 총리 후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6%의 지지를 받아 30%를 받은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를 앞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 후보 여론조사에서 간츠 대표보다 우위를 보인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작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에 국민 통합을 이유로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연정에 합류했던 간츠 대표가 최근에 연정을 떠나겠다고 위협한 것이 지지율 변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미국 경기가 소폭 확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 중 대부분 지역에서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임의 소비재 지출이 약화된 데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베이지북은 미국의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하는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서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2주 전에 발표됩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그린다비크 북쪽의 순두누카 기가르 근처에서 분화가 시작해 용암이 50m 높이까지 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800년 동안 휴화산이었다가 활화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 5번 폭발했으며 가장 강력한 폭발은 지난 3월 16일이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29일 뉴델리 기온이 52.3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뉴델리에서 낮 기온이 50도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 최고치입니다. 인도에서는 여름 기온이 50도 육박하거나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악재를 이긴 두 사람. 네. 느낌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악재가 굉장히 강력한 악재인데 네. 여론은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불구하고 극복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 58%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여론조사에서 총리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선거 분석 업체인 디시즌 데스크 HQ가 자체 예측 모델을 돌린 결과인데요. 각 당의 등록 유권자 수, 인구 통계, 과거 선거 결과, 선거 자금, 여론조사 평균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토대로 해서 결과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특정 시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남아있는 5개월을 다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미국 대선 제도가 각 주에서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부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선 승패는 민주당, 공화당의 시세가 비슷한 경합주에서 결국 갈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라는 게 딱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네. 흐름, 분위기. 추세를 맞아요. 알아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지역이 더 많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죠. 지금 6개 경합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미시간을 제외하고는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렇게 5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선거인단이 538명이고요. 이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2명, 바이든 대통령이 256명을 각각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통계 이제 이 전망이 나온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가져갈 확률이 79%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몬태나, 오하이주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상원을 내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의 공화당이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 64%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 조사 결과가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은 상원, 하원 모두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 재판 맞아요. 받고 있어서 사법 리스크 이렇게 네. 얘기는 이 정도 이제 결과대로만 된다면 이게 뭐 리스크가 아닌 거죠. 악재가 네, 아닌 맞아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힘을 발휘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물론 지금 이제 재판 초반이긴 합니다만 네. 29일 날 12명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평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뭐 한 달 넘게 이어진 그동안의 재판 기록 등을 배심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네. 그래서 만장일치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29일이 첫 번째 날이었고요. 첫날엔 당연히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도 이번 사건의 평결 심의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유죄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관찰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징역 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은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 제외하고 총 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배심원단의 평결 심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거 유세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배심원단 평결 심의에 앞서서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후안 머천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심의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편견을 넣지 말고 잘 봐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CEO에게 정책 자문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보도도 나왔네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머스크가
대통령에게 뭐 국경 안보, 경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소원했었는데 관계를 회복했고 한 달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두 사람이 지난 3월 달에 만났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팜비치 마라로고 리조트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만났을 때 뭐 대선에서 부정 투표 뭐 개표를 받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프로젝트 개발에 대해서 좀 뭐 얘기를 해보고 이제 서로 이제 이런 얘기 오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알려져 있었는데 그 동안에 무슨 얘기를 어떤 했는지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도 오랜 지인이자 억만장자 투자인 칼 아이컨에게 연방 규제 점검을 담당하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맡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키워드 악재를 이긴 두 사람 중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 네. 나머지 한 명이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인데 네. 뭐 국제사회 여론과 달리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선호도가 좀 높게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선호하는 그 선호도가 36%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정적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30% 앞지른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간츠 대표가 앞섰는데 1년 만에 역전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작년 10월 달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국민 통합을 이유로 네타냐후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연정에 합류했던 간츠 대표가 최근에 연정을 떠나겠다라고 위협하자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조사에서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에 대해서도 37%대 30%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베네트 전 총리와의 대결에서도 34%대 32%로 약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악재를 이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개인정보하고 물음표 네. 하셨는데 예. 뭐 사실 제 개인정보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스팸이 날라오고 뭘 투자하라 그러고 막 예. 이메일도 엄청 많이 오는데요. 그리스에서 유권자 개인정보가 다음 달 유럽의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유출된 것으로 밝혀져서 정가가 지금 아주 떠들썩합니다. 예. 그리스 데이터 보호 당국이 지난 27일 날 내무부에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40만 유로 돈으로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해당 의원에게도 5만 유로 돈으로 7,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국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은 신민주당 소속의 안나 미셸 아시마코플로라는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단체 메일을 받은 국외에 있는 거주 유권자들이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집단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네. 이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의원은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유권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이미 합니다. 다 유출이 됐기 때문에 네. 불출마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지 맞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데이터 보호 당국은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이 내부부와 그리고 이 해당 의원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또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좀 큰 이슈네요. 네, 좀 맞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개인정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합니다. 돈만 내면. 네. 저도 사실 가보고 싶습니다. 네, 50대지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여기는 중국의 20, 30대들이 가는 전용 양로원입니다. 실버타운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네. 퇴직하고 60대, 예. 70대 이렇게 가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가는 양로원에 등장해서 새로운 트렌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디아라비아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대도시들 뭐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뿐만 아니라 남서부에 있는 윈난성, 동부에 있는 산동성에도 이런 지방들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양로원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탕핑족 들어보셨죠? 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런 젊은이를 말하는 거고요. 네. 또 파이어족, 경제적으로 자를 얻어서 일찍 은퇴한 젊은이들 말하는 건데 신문은 번아웃이 온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휴식처를 찾기 위해서 양로원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전했는데요. 거주자들의 신체적인 건강보다는 정신적인 건강 좀 더 초점을 맞춘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카페도 있고 바도 있고 노래방도 있는데요. 주로 쉬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실버타운 뭐 네. 가격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비싼 곳은 정말 비싸던데. 네, 맞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내는데 비용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긴 좀 지방이니까 조금 더 쌀 것 같긴 합니다. 윈난성에 문을 연 청년 전용 양로원이 월 1,500위안 론으로 28만 원 정도 내면은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존의 양로원, 뭐 실버타운 같은 곳이 월 평균 5,000위안, 그러니까 93만 원이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버타운하고 좀 다르고요. 다른 거겠죠. 약간 네. 쉐어하우스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오전에 뭐 커피도 마시고 마당에서 운동도 하고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명상도 하고 또 농사도 간단하게 지을 수가 있고요. 근처 강에 가서 낚시도 하고 공용 주방에서 식사도 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북부에 있는 허베이성에서는 이런 청년 전용 양로원이 입주민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대신에 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고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40대 파이어족들도 이 전용 양로원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신문에서는 서구에는 주로 고액의 자산가들이 파이어족 이런 라이프를 즐기는데 네. 한국과 중국 같은 국가에서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도 이런 삶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청년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번아웃이 온 청년들이 있는 네, 거니까 맞아요. 사실 청년 시절에는 뭐 아무리 힘들어도 한숨 자고 나면 거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번아웃이 왔다. 그러니까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너- 뭔가 매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부담이 됐던 게 그러니까 아닐까. 열심히 일해도 뭐 그렇죠. 효과가 별로 없었다. 또 사실 중국은 막 집값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뭐 이거 벌어가지고 내가 집도 못 사고 뭐 청년 실업도 네, 문제고요. 출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번째 키워드 딩크가 아니고 싱크예요. 네. 딩크 조금 많이 들어봐요. 그쵸. 더블 인컴 노 키즈. 노키즈. 근데 네. 이거는 싱글 인컴 노키즈입니다. 외벌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네, 혼자 잘 그냥 먹고 잘 살겠다. 네.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요즘 결혼 기피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1.09명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베트남은 2.53명. 그러니까 주변 지역보다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가입 연령 인구의 40.5%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입 연령 인구는 15세부터 49세까지로 정의가 됩니다. 네. 2017년에는요. 이 똑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입 연령 인구가 35.7% 나왔는데 이번에 40%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증가한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족을 만들지 않고 혼자 벌어서 아이 없이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데 미혼인 사람들은 돌볼 가족에 있는 동료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직장에서 더 많이 보내다 보니까 네. 짝을 만날 시간이 없다, 뭐 기회도 적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국가 차원에서 또는 민간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일과 삶의 이제 그 균형을 보장하고 업무 외 좀 다른 활동들도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조언도 있고요. 네. 또 미혼자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럼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저출산은 지금 사회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예, 정말 네.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뭐 이것도 선택의 하나일 거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도 그렇죠. 예, 그렇긴 합니다. 비자발적일 수도 예. 있고 또 본인이 원해서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 그래도 같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는 큰 문제이니까요. 맞아요. 예.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다음 키워드는 기어서라도 무대에 오를 것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팝스타 셀린 디옹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 그 근육이 뻣뻣해지는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뭐 사진 보신 분들은 좀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다큐멘터리 I'm 셀린 디온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요. 과거 공연하던 시절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관객들이 너무너무 그립다라면서 달릴 수 없다면 걸을 것이고 걸을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갈 것이라면서 나는 절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찡하네요. 네, 좀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저도 2022년 12월 달에 전신 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 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점
굳게 되는 거고요. 네. 소리, 촉각, 감정적 자극에 따라서 근육 경련까지 이렇게 너무 힘든데요. 네, 좀 너무 힘든 일인데 그래서 매주 5일 운동 물리 음성 치료를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과 함께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런 걸 벌어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삶은 당신에게 어떠한 답도 주지 않는다. 그냥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이고요. 1980년대부터 무려 40년 동안 가수 활동했고 네. 우리에게는 타이타닉 주제가 그렇죠. 이걸로 가장 네. 잘 알려져 있고 그래미상 5개, 아카데미 주제가상 2개를 받은 정말 유명한 팝스타입니다. 네, 정말 무대에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 네. 꼭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리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CEO가 이제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예. 직장인들의 가장 힘든 것 동료들과의 관계, 네. 인간관계가 힘든데 CEO가 합리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다면 회사가 잘 돌아갈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의 네. 뉴욕타임스가 만약에 AI가 당신의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CEO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가 대체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MIT가 만든 온라인 학습 플랫폼 edX가 작년 7월 달에 CEO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47%가 CEO 역할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기술기업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2017년도에 중국에 있었던 한 기업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로봇은 인간보다 민첩하고 합리적이고 분노에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30년 안에 로봇이 미국 주간지 타임 표지에 최고의 CEO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중국의 온라인 게임 업체인 넷드래곤 웹소프트도 2020년에 탕류라고 하는 이른바 AI 중심의 순환적인 CEO를 임명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않을까. 그래서 근데 과연 그런 CEO이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감정을 또 배운다고 하니까 또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앞서 이야기 나왔던 셀린디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The Power of Love 함께 듣겠습니다.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rs sleeping tight are rolling by like thunder now as I look in your eyes. I hold on to your body and feel each move you make. Your voice is warm and tender, a love that I could not forsake. 'Cause I'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Whenever you reach for me, I'll do all that I can, even though there may be times it seems I'm far away. Never wonder where I am, 'cause I am always by your side. 'Cause I'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Whenever you reach for 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연찬회를 열고 22대 국회 활동 전략을 논의하고 1호 법안까지 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채택하고 발의할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하는 촛불 집회를 전국 6개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합니다. 복지부는 총파업 선언 등이 예고돼 있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원룸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전세 보증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초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지역 원룸의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월세는 평균 7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달 초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진입한 뒤로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인도주의 구호물자가 이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이용한 허위 정보가 지난해 초 이후 급증했다고 구글과 듀쿠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정훈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대만에서 입법위원들이 입법원 내에서 해바라기를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의원들의 해바라기를 특별히 들고 항의에 나선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총통 선거에서는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되었지만 국회의원인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친중인 국민당이 다수의 표를 얻게 되었거든요. 네. 결국 여수야대의 전국이 되면서 국민당의 법안 상정과 통과가 수월해지게 되면서 이번에 라이칭더 신임 정부의 힘을 빼는 법안들을 국민당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국민당은 법안 통과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민진당에서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상징이었다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네. 입법원 내 심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부상을 입은 위원들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네네. 이에 라이칭더 총통 지지자들이 입법원 주위에서 해바라기를 들고 시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민당 지지자들도 맞불 시위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진당 위원들도 입법원 내에서 피켓과 해바라기를 들고 시위를 이어갔었는데요. 해바라기 운동, 우리나라 촛불 집회 같은 의미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네. 민진당 의원들이 지지층들의 결속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성공을 거두었던 해바라기 운동을 상기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법안 상정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진행되었던 부분도 민진당과 지지층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10년 전 해바라기 운동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해바라기 운동 중국말로 타이양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민당 마잉조 총통 집권기인 2014년 3월 18일 대만의 대학생과 사회운동 세력이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을 점령한 사건으로 대표됩니다. 대만에서는 3.18 학생운동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 사건은 대만 역사상 처음 있는 국회 점령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만의 청년층 다수가 참여한 것은 해당 협정으로 인해 대만이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까지 중국의 개방, 통합되고 중국의 저가 노동력이 대만으로 직접 유입되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네. 현실적인 절박감을 갖고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해바라기가 태양을 상징하고 희망을 상징하기도 해서 해바라기를 들고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이 시위가 점점 확산됐었다고요.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2014년 시위가 번지게 된 원인은 당시 여당이었던 친중 국민당에서 중국과 맺었던 FTA와 같은 성격의 ECFA, ECFA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ECFA의 부속 협정인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 CSSTA, 시스타를 졸속 처리했다는 이유로 네. 대학생들과 대학원생,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밤 집회를 열면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400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의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입법원 내로 진입하고 입법원을 점령해서 항의 의사를 표하기 시작하면서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네. 이후 이 시위가 대만 내 대만 독립에 대한 정치적인 방향키가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을 만큼 대만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시위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럴 것이 이 시위 이후 2년 뒤에 대만 독립을 주장하던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대만 독립에 대한 민심이 지금처럼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대만 의회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법안 통과 앞두고 이제 대립이 심했던 건데 논란이 됐던 법안이 어떤 법안들입니까? 네, 입법원에서 입법위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던 날이 17일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 21일에도 여야 위원들 간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나서 여러 위원들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이었던 28일 해당 법안들은 입법원 의결을 통과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행정원에서 라이칭더 총통의 승인하에 거부권을 10일 이내에 행사해서 다시 입법원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심의의 경우 입법위원 과반수가 의결할 경우 법안은 통과될 것이기에 이번 법안은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라이칭더 총통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위가 예상되고 있어서 다시 10년 전의 해바라기 운동이 확산되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법안은 입법회의 기능 및 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었는데요. 라이칭더 총통이 1년에 한 번 입법원에서 연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과 네. 입법원 요청에 따라서 입법원에 출석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총통의 힘을 빼고 입법위원회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민진당의 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라이칭더 총통 취임 즈음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국민당 압박이 이렇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총통 취임식 맞춰서도 중국에서 또 도발도 이어졌었잖아요. 라이칭더 네. 정부가 글쎄요 앞으로 좀 쉽지 않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식이 치러졌는데요. 네.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사에서 주권과 양안 관계 현상 유지라는 어찌 보면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선 취임사로 긴장감을 낮추려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네. 중국은 취임식 이후 지난 23일, 24일 대만 해역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진먼다오, 마주다오, 우츠다오 등에서 육해공 로켓군을 동원해서 사실상 침공을 염두에 둔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는 등 반중 기조 전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세미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서 침공 리허설 같았다고 비판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여소야대의 전국, 이번에 입법원 권한 강화의 법안 통과 등이 라이칭더 총통의 운신의 폭을 크게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전국에서도 최근 치러진 TV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64%는 라이칭더 취임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네. 그나마 라이칭더 정부에게는 하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만 타이베이 윤정훈 통신원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의 미국 경제를 두고 나 홀로 호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고용 시장은 활발하고 물가는 여전히 뜨겁고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유럽은 금리 인하로 이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계 경제가 정말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만 흔들림 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5% 이상이었거든요. 네. 3.5, 3.7. 근데 지금은 러우 전쟁이 있은 이후에 코로나19 있은 이후에 24년부터는 2.7%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약 5년 동안 2.5%를 향해 갈 것으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성장이 그냥 만연화돼 있다. 이런 네네. 국면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 세계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국가 중에 최대 선진국들 G7이 있어요. 네. G7 국가를 쭉 보니까 다 성장세가 주춤해요. 예를 들면 캐나다,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는 1%대고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1%도 안 돼요. 0%대 성장으로 가요. 네. 그런데 미국만 미국은? 나홀로 2%대 성장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미국만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다른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된다. 네. 이런 그림이 여러분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골디락스에 진입했다. 이 네. 용어가 예. 좀 낯설어서. 예, 좋습니다. 이 골디락스라는 표현에서처럼 일단 골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네, 뭔가 좋은 거겠죠. 일단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요. 적당한 상태.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적당한 성장세, 이상적인 경제. 이걸 골디락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적의 그런 상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예, 않고 예. 적당한 상태. 여러분이 제 얼굴 보실지 모르지만 너무 잘생기지도 않았고 죄송합니다. 제 표정이 변했나 보죠. 지금 너무 갑자기 못나지도 사과를 않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골디락스의 얼굴이시라고.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면 부담되거든요. 그럼요. 자, 제가 마치 떨려서 그런 어떻게 것처럼. 얘기하겠어요. 네. 맞아요. 경제 성장률도 안정적이고 실업률도 뭐 괜찮고요. 네. 그렇다고 고물가도 아니고요. 이런 상태인데 마치 1990년대 후반에 미국 경제가 그러했었거든요. 네. 실업 상태도 안정적이었고 네.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경제를 거의 리드할 만큼 미국 경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었고요. 그런 모습이 다시 온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은 그 90년대 네. 지금 말씀해 주던 90년대 후반에 네, 골디락스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미국만 좋네요, 지금. 미국만 좋습니다. 예, 그게 어떤 수준인지를 좀 미국만 경제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있겠죠. 네. 일단 미국 경제 성장률이 5.5%까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2% 중반을 유지합니다. 오. 그럼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인데 네.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을 유지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말고 실업률은 여전히 완전 고용이에요. 실업률로 봤을 때 3.9% 정도 되니까 네. 굉장히 낮은 실업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역시 PMI 지수라고 하는데 네. 제조업 경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미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구매 담당자가 있어요. 구매팀 헤드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앞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더 살 겁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방식으로 통계를 계산해요. 네네.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살 겁니다라고 다 하나같이 답변하면 네. 아무래도 제조 좋다는 열풍이 거죠. 늘어나겠구나라는 걸 예. 볼 수 있는데 그런 PMI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54.4%로 4라는 포인트로 2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5.5%로 금리 인상한 나라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 등장할 만큼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임금 상승률도 안정적으로 네. 여러 가지 미국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면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가 상황도 또 중요한데 물가 상승률도 뭐 22년 7월에 9.1%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2%대로 내려왔고요. 네. 어쨌든 24년 연내에는 2%대 목표 물가 상황에 안착할 것으로. 그러니까 물가라는 숙제도 해결되고 경기 문제 없고
뭐 실업 문제 없고 네, 그러네요.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 아까 1%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미국만 이렇게 경제가 굳건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유럽만 굳건 유럽 경제도 어렵고 네, 일본 다 경제도 어려운데. 다 어려운데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죠. 미국 경제만 이렇게 탄탄한 예, 이유를 제가 엊그저께 칼럼에 네. 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돈은 무엇이냐? 주식 펀드, 채권 펀드 이런 자금이 미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이 5.5%까지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네.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들 이 국가들의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기왕이면 그래서 저축을 할 거라면 어디다 저축해요? 이자가 높은 데로 마치 그런 가겠죠. 것처럼 강달러하고 더군다나 리스크가 높죠 요즘에. 그렇죠.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돼요. 예. 그러니까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되고 강달러 현상이 맞물리고 미국 경제만 나홀로 탄탄하고 그러면 미국으로 그쪽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상황이. 특히 요즘 경제가 어디가 안 좋아요? 중국, 홍콩. 그렇죠. 그럼 이런 나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온 돈이 미국으로 집중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산업적으로도요. 네.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내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네. IRA 같은 미국에서 공장 지어라, 미국에서 경영하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 줄게 네. 하는 정책들을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 반도체 기업 다 마찬가지. 그렇죠. 다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만드는 여러 주요 배경이겠다. 한 2가지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실업률도 네. 지금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미국의 경우에 네. 물가 상승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다.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배경인데요. 네.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네. 미국은요 고용 시장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워요. 미국이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가 안 되는 실업률이에요. 네.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고용 상태가 뒷받침되려면 탄탄하려면 예.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 신규 투자가 적극적으로 어려울 이루어지기 어려운데도 텐데. 그런데도 고용 상황이 탄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외국인 인력의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하고 중국도 인구 감소하는데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 미국은 외국인 인력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잣대를 들여다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인력이 고용되는 건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 영어로는 US born employment. 네. 미국에서 태어난 employment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foreign born employment. 네. 해외 인력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현상. 그리고 이민 정책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있고요. 기술 개발이라든가 각종 공장을 미국에 짓도록 하고 기술 인재들을 유입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고용 시장을 또 탄탄하게 만드는 배경.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골디락스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5가지 중에 이제 3가지가 나왔고 나머지 네. 2가지는 어떤 걸까요? 자, 그다음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AI라고 AI가 표현했지만 여기 또 나오는군요. 또 나옵니다. 네. 근데 AI는 그냥 AI라고만 하기보다는 세계 어떤 산업에 성장하는 유망 산업의 어떤 대리 변수? 첨단 기술? 예, 첨단 대표적인 기술을 첨단 보여주는. 기술? 네. 자, 미국 경제가 2.5% 성장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근데 우리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네. 300% 증가합니다. 좋았잖아요. 자, 네. 이 얘기예요. 미국 경제는 2.5% 성장하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300% 증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AI 혹은 AI 반도체 기업 이런 기업들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고 그렇죠. 2%도 채 안 되는 산업들도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만큼 그런 유망한 산업들이 집중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네요. 그게 미국 경제를 가라앉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망 산업이 많이 존재해서 가라앉는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미국 경제를 평균을 강하게 높이는 만든다.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5번째 마지막은요. 미국이 그동안에는 원유 수입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이제 원유 수출국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유 공급을 늘리니까 이게 뭐냐면
해외 주요 중동 국가 혹은 네. 오펙 국가, 러시아 이런 나라로부터 나 에너지 공급 안 할래 하는 그러렴? 괜찮아? 나 그렇죠. 괜찮은데? 우리 에너지 이렇게 수출하는 되는 거죠. 나라예요. 네. 이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대외 정책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원유를 수출하니까 국제유가 높아지면 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여러 산업적인 배경까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예, 의견드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반면에 이제 좀 사정이 안 좋은 유럽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유럽은 지금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어떨까요? 좀 빨리 소강돼요. 아, 고물가 문제.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네. 그 나라 국가에 신규 투자가 줄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계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게 신규 투자와 소비가 뭐예요? 이게 수요입니다. 수요. 네.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네, 네, 그래서 네. 유로피언 국가들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물가 안정이 빨리 찾아오고요. 그럼 물가 안정 찾아왔으니까 목표하는 수준의 물가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이제는 인하를 높은 하자. 금리가 필요 없다. 그렇죠. 금리를 정상화하자 하는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고려하고 있는 뭐 이유 지금 이제 물가가 안정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다른 뭐 요인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네, 또 미국 경제랑 달리 네, 유로존 경제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가도 물가지만 네. 이제 물가라는 숙제는 해결했어요. 예, 예. 어느 정도? 네,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다시 경기 부양을 신경 해야죠. 써야 돼요. 그럼 경기 부양을 놓고 본다면 높은 금리가 좋을까요? 낮은 금리가 좋을까요? 낮은 금리가 좋겠죠. 금리가 낮았을 때 네. 빨리 대답을 못하는 사이. 예. 예. 낮은 금리가 조성됐을 때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투자를 많이 하겠죠. 투자하기가 좋아지죠. 네. 신규 투자를 하기가 좋아지죠. 또 네.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 받아다가 소비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 회복을 진척시키고자 네. 낮은 금리로 이행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고금리가 아닌 저금리를 향해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피벗이라고 합니다. 피벗. 피벗은요. 오. 여러분 아마 농구 공부할 네, 때 네, 많이 맞아요. 하는데 네. 한 발을 디딘 채 네. 예를 뱅크로 들어 왼 발을 딱 돌잖아요. 디딘 채 오른팔만 움직이는 거. 네, 그게- 아니 제가 갑자기 네. 웃었던 게 밖에서 저희 PD님이 피벗을 직접 시연을 해주셔서 시연해 주셨어요. 예, 예. 확실히 저도- 알았습니다. 저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피벗이. 그러니까 예, 예. 이게 뭐예요? 아. 금리를 인상만 하다가 이제 천천히 인하하는 네.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아. 예, 농구도 이렇게 이게 방향을 바꾸듯이 아. 금리를 인상하던 기조에서 이제 인하하는 기조로 바뀌는. 그래서 네. 저는요 좀 조심스럽게 24년 경제를 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피벗이다. 오. 통화 정책 기조 면에서 네. 전환되는 거죠. 미국도 전환을 알리고 있고 그렇죠. 우리도 덩달아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유로존도 그렇고 네. 예. 이제 물가가 서서히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경기 부양에 신경 쓰는 그런 통화 정책 기조로 점차 바뀌는 피벗의 시대가 피벗의 온다. 시대다. 네. 2024년 나머지 이제 경제 상황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자 그럼 미국, 유럽 얘기 나왔고 네.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시사점이랄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할지. 자 일단 우린 외교적으로 봤을 때 네. 외교는 외교고 정치는 정치지만 실리는 또 실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나홀로 이렇게 강하게 성장한다 그러면 뭐 나쁜 표현으로는 네. 그 미국 기업들에 많이 납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럼 미국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HBM 네, 네. 고대역폭 메모리 네.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미래 AI나 미래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영역에서 요구되는 산업 섹터를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거머쥐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도 같이 거성장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또 이미 잘 하고 있죠 이런 쪽으로. 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네. 과제가 충분하다고 있나요? 보진 않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완결된 건 없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HBM 시장을 현재 우리나라 95%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네. 100% 확보해야 되고요. HBM 말고도 네. 인공지능이 확대 보급되는 과정에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도록 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우리도 스스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인재 확보해야 되고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예. 첫 번째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읽고 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리만의 경쟁력 확보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하면서 테이크 댓의 Back for Good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